지금부터 세계 최초로 일론 머스크를 위한 참교육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너무 일론 좋아. 머스크 참교육할 때니까 항의하고 싶으면 나오면 됩니다. 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할 거냐? 재생에너지 또 핫하지 않습니까? 그쵸. 대표적인 게 태양광하고 풍력을 풍력.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지구에서 태양광은 날씨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또 주제가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영역권이네? 그러니까. 그러면 굉장히 또 흥미롭죠? 오늘의 주제 등장했습니다. 끝판왕 우주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에다 발전소를 건립하자. 항상 태양을 바라보면서 에너지를 생산을 할 수 있으니까 우주 태양광 발전 오늘은 정말 심도 있게 다뤄볼 거예요. 우주 태양광 발전이 정말 가능한지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우주 태양광 발전이 왜 필요한지 그렇죠. 에너지 무선 전송이 가능한지 왜냐면은 거기서 에너지를 만들었어 와야 될 거 아니야 에너지가. 그치, 어떻게 와? 무선 전력 송신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해주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이제는 퇴직을 하신 최준민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30년간 근무를 최근에 마쳤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서대학교에서 명예교수로 있고요. 나로 STP라고 항우연 내에 창업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술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와. 리얼 베테랑이에요. 진짜 리얼 베테랑. 30년을 근무를 하시고 금년에 퇴직을 하셨어요. 1월 달에 했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나라 한국항공우주연구에 기여한 바가 크시다. 그 중에서도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우주 태양광 발전이 사실은 많이 알려진 개념은 아니에요. 기술이 소개가 되고 개념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오래되기는 했는데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성이 힘들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시험을 해보고 실질적으로 준비할 때가 됐다. 일단 우주 태양광 발전의 반대말은 지상 태양광 발전입니다. 이 사진은 현존하는 세계 최대의 지상광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우와. 인도 바들라 솔라파크의 전경입니다. 최대 출력이 2.25 기가와트고요. 연간 4.37 기가와트 아워를 생산합니다. 면적은 57 평방킬로미터로 서울시의 10분의 1 정도 됩니다. 바로 크네요. 이런 지상 태양광 발전소를 우주에다 두는 것이 우주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와. 이거보다 더 큰 놈이 있습니다. 2030년을 목표로 인도 카부다 30기가와트의 726 평방킬로미터입니다. 726이요? 이 정도면 서울의 1.2배가 됩니다. 정렬까지도 너무 깔끔해서 마음이 편안해져요. 여기 다 어디에 있냐면 인도 서부 파키스탄 국경 쪽에 있습니다. 바들라 솔라파크는 주정부하고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건설됐는데 카부다 에너지 재생에너지 파크는 인도의 3대 재벌 아다니 그룹에서 건설될 예정입니다. 그냥 개인 기업이 짓는 거예요? 뭘 뜻하느냐? 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주 태양광 발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주로 정지궤도에 있는 인공위성에 태양전지를 이용해서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킨 다음에 주방에 우리가 전자레인지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장치 가지고서 전기 에너지를 전자기파로 변환합니다. 이 전자기파를 지상에 있는 렉테나라는 수전 안테나로 전송하고 그 전자기파를 지상으로 쏴줘서 밑에 있는 렉테나라는 안테나가 전기로 다시 회수합니다. 지상 태양광 발전소는 한 번만 에너지 변환을 하면 돼요. 근데 이 우주 태양광 발전은 3번을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죠.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세계 각국에 여러 우주 태양광 발전 위성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6개만 보여드리고 있는데 맨 위에 왼쪽이 미국 에너지성하고 나사가 2천만 불의 연구비를 써서 1979년에 최초로 제안한 모델입니다. 제한한 모델인 그렇죠. 거죠? 만들지 못했죠. 지금 돈으로 치면은 2억 불에서 4억 불 정도 되는 연구비가 됩니다. 그 아래가 2012년도 나사의 연구원인 존 맥킨스가 제안한 모델입니다. 가운데 상단 역시 나사가 제안한 모델인데 아주 큰 반사판을 갖고 있고요. 그 아래 중간 하단이 영국의 모델입니다. 오른쪽 상단이 한국의 모델, 오른쪽 하단이 중국의 모델입니다. 한국의 모델도 있네요. 아 그렇죠. 저희가 또 이런 데서 빠지면 또 안 되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인데. 멋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한국형 우중 태양광 발전소가 어떻게 건설된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궤도에 헤드쿼터 모듈이 올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와, 양쪽에서 네. 가벼운 트러스 구조체가 빠져나오고 여기에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트러스 구조물을 입게 됩니다. 약간 우주정거장처럼 네, 짓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개발비에 따라서 저희가 스케일 업도 할 수 있고 스케일 다운도 할 수 있는 좋은 설계가 되겠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체가 다 만들어지면은 여기에 수직 방향으로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이 이어지게 됩니다. 태양 전지판을 설치할 구조물이 모두 이제 완성되면은 우주 왕복선이 태양 전지판을 싣고 옵니다. 이 태양 전지판은 이제 유연한 구조로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롤러블. 예, 맞습니다. 영어로는 롤 아웃 타입 태양 전지판이라고 합니다. 우주 그렇게 왕복선이 설치하는구나. 이게 부착된 로봇화를 이용해서 태양 전지판을 구조물에 설치하게 됩니다. 4,000개 정도의 태양 전지판이 설치해야 되기 4,000 때문에 개요? 많은 수의 우주 왕복선과 로봇팔이 필요하게 됩니다. 와. 우와. 와 진짜 짱이다. 이렇게 이제 태양 전지판 설치가 모두 끝나게 되면은 전력 전송 안테나가 설치됩니다. 아, 그렇지. 보내야지. 먼저 이제 중심 안테나 모듈이 펼쳐지고 여기에다가 다른 모듈들이 이어집니다. 우와. 네. 우와. 원하는 크기의 전력 전송 안테나가 완성됩니다. 현재 설계로는 1km 되는 정사각형의 안테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좀 큽니다. 가능한 한 인간하고 로봇팔의 도움을 최소화하도록 자체 확정형 설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 위성이 그렇구나. 다 수립되면 이제 성능 시험을 하기 위해서 태양전지판 일부를 갖다가 펼치게 됩니다. 이후에 풍부한 전기를 사용해서 전기 추진으로 임무 궤도인 정지 궤도로 전이하게 되겠습니다. 아, 이제 직접 전기를 받아서 올라가는구나. 네. 태양 전지판을 모두 펼치지 않는 것은 전이 과정에서 우주 쓰레기하고 충돌할 확률을 줄이기 위한 이유가 큽니다. 정지 궤도에 올라가게 되면 모든 태양 전지판을 펼치고 생산된 전기를 지구로 보내게 됩니다. 우와. 우와. 어. 지상에는 이제 전력망을 통해서 24시간 전력을 공급하게 됩니다. 24시간. 저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합니다. 와. 우주 태양광 발전 위성은 필요한 대수만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정지 궤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구나. 네, 한 장소에다가 계속 쏴줄 수가 있으니까요. 우와. 그다음에 지구는 물론이고 달에 그렇네. 달에도 화성. 공급을 할 수 있겠다. 우와. 설치해서 이주자들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아, 설계자 본인 예, 등판. 저자직경입니다. 얼마나 크냐면은 한 변이 6.8km, 다른 한 변이 2.2km입니다. 무게는 10,000톤. 국제우주정거장보다 25배 무겁습니다. 한국형 우주태양광 발전 위성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한번 실감하시기 위해서는 인천국제공항의 한 개 터미널 크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천국제공항에 갈 때마다 1터미널에서 2터미널 넘어갈 때마다 저 면적에다가 태양전지판을 다 깔면 되겠구나. 근데 면적이 엄청 그렇죠. 크잖아요. 이제 우주 쓰레기를 고려해서 그거에 대한 대비도 되어 있는. 전문 용어로는 failure isolation. 고장이 나면 더 퍼지지 않게 그것만 고장이 나게끔. 약간 꼬리 자르기. 네. 네, 요걸이 바로 전력 수신 안테나인 렉테나의 형상입니다. 전기를 정류한다는 뜻의 렉티파이하고 안테나의 합성입니다. 한국형 우주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렉테나의 지름은 4km입니다. 4kg요? 저거면 충분한가요? 4kg면? 예, 왼쪽 하단에 보면은 타원형이 있죠. 다이폴 안테나가 있습니다. 다이폴 안테나 좀 작은데 렉테나라는 것은 이런 다이폴 안테나의 군집입니다. 쭉 만들어놨구나. 네. 합쳐서. 네, 우리나라에서 4km 되는 장소 찾기가 쉽지 않죠. 휴전선의 남방 한계가 2km고요. 북방 한계가 또 2km입니다. 우리가 그 렉테나를 갖다가 휴전선을 따라서 DMZ 구역에 촘촘하게 설치하면은 60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1년 동안에 1테라 킬로와트아워의 전력을 생산해서 남북한이 전력 걱정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남한의 2022년도 전력 소비량이 0.568테라 킬로와트아워거든요. 지금 현실성 문제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단 계획을 짜고 어느 정도 우리가 틀을 만들어 놔야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현실성이 지금 당장 된다 안 된다는 사실은 차후 문제예요. 다음은 이제 우주태양광 발전 탄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태양광 발전에 대한 개념은 러시아 출신의 미국 SF 작가이면서 생화학자, 생화학 교수인 아이작 아시모프가 너무나 유명하신 예, 분이죠. 1941년 단편소설 리즌에서 소개했습니다. 기술적인 접근은 누가 먼저 했냐면 1968년에 피터 그레이저 박사가 사이언스지라는 저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논문을 게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1968년을 우주태양광 발전의 탄생을 기념하는 해로 보고 있습니다. 특허도 있네요. 예, 이 사람이 1973년에 특허도 냈습니다. 근데 특허라는 게 기술적으로 나오지 않아도 개념만으로도 저렇게 네, 낼 맞습니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저도 특허 많이 갖고 있는데요. 다 안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구나. 네, 원리만 맞으면 돼요. 이분이
피터 글레이저 박사로 체코 출신이고 1948년에 미국으로 귀화를 했습니다. 우주 태양광 발전 위성을 갖다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태양광을 갖다 직접 태양 전지판에 받는 설계를 non concentrator 방식이라고 그러고요. 네. 빛을 모아가지고 집약시켜가지고 태양 전지판에 빛을 보낼 때 컨센트레이터 방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빨간 박스를 보면은 이게 일본의 모델이에요. 아, 일본은 이렇게 모델이 많아요? 일본이 1980년대서부터 꾸준하게 우주 태양광 발전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25명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받았는지 저희가 이해하는 대목입니다. 다음은 우주 태양광 발전 위성에 대한 더 자세한 분류 체계입니다. 한국형 우주 태양광 발전 위성도 족보에 들어가 와, 있습니다. 코리아도 들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태양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막대한 에너지를 받고 있어요. 1초에 174 페타 줄의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페타는 1000조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주 태양광 발전 위성이 설치되는 정지 궤도에 폭이 10km 되는 태양 전지판 T를 설치하게 되면 1.15 페타와트의 에너지를 태양으로부터 받게 되고 이 정도 에너지가 어느 정도냐면 TNT 1메가톤의 수소탄 275개가 우와. 1초 동안 터뜨리는 에너지예요. 태양 내부에서는 930억 개의 수소탄이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단 효율을 15%를 가정해서 이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변환하게 되면 172 테라와트의 전기를 회사해서 이 정도면은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9배, 전기량의 60배를 생산하게 됩니다. 우와. 근데 그러면 진짜 전기를 모자라는 경우가 없죠. 없겠다. 우와. 이제 경제성이 문제인 거죠. 경제성이 있냐? 다른 걸로 한 것보다 더 좋으냐가 문제죠. 아니, 저거 하면은 지상의 발전소 다 없어지고 네. 온난화 한 방에 해결되겠는데? 저 정도의 에너지면은 아스팔트에 그냥 밑에 무선 충전 길 깔아가지고 전기차 다니면 가면서 네. 계속 무선 충전 될 것 그렇죠. 같은데? 우주 태양광 발전은 간단하게 저희가 얘기할 때 24시간 365일을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충분하고 출근 때 72분 정도의 지구 그림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100% 전력을 만드는 게 아니라 99%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구가 지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거리는 36,000km 정도 되거든요. 네. 반지름이 이제 5.6배가 돼요. 지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 빈 곳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이로 빛이 다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지구를 가리는 케이스가 춘추분 때 많이 가리고 그 외에는 가리질 않아요. 100% 전력을 만드는 게 아니라 99% 시간 동안 만든다. 이 편은 이제 대표적인 에너지원들의 장단점을 비교한 겁니다. 화석연료하고 원자력은 청정하지 않은 걸로 분류됐는데 화석연료는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등을 만들고요. 원자력은 이제 사용 후에 폐연료 처리 때문에 청정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돼 있어요. 안정성에 대해서는 다 좋다고 봤는데 사실은 원자력 발전 같은 건 지진날 때 저희가 좀 걱정을 하죠. 신뢰성에 대해서는 화석 에너지는 거의 고갈이 다 됐다고 보고 있고요. 원자력도 제한적으로 봤는데 국제 원자력 기구에 따르면은 육상에 있는 우라늄 매주양량이 한 600만 톤, 한 100년 정도 쓸 게 남아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또 한 가지 제약 조건이 또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가 우라늄을 확보해도 농축시설이 없어가지고 100% 수입하고 있어요. 가끔 이제 북한에서 핵실험 도발을 하면 우리는 핵무기 만들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국제사회 동의 없이 그런 짓을 하면 한동안 원자력 발전소를 못 돌립니다. 그래서 그런 신뢰성에서 약간 문제가 되고 풍력, 지상, 태양광, 수력, 바이오 연력 다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요. 기저 부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24시간 발전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재생에너지는 기저 부하 전력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근데 이거 모두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는 애가 우주 태양광 발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지궤도 거리가 36,000km니까 이 먼 거리에서 에너지를 갖다 보내니까 이게 효율을 나쁘게 하는 주된 원인이 아닐까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 X축의 타우가 뭐의 함수냐면은 트랜스미션 안테나의 면적. X축의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안테나 면적이 커지고 주파수가 짧고 주파수가 짧아지고 거리가 짧으면은 2.5에 가까워지겠죠. 한국형 우주 태양광 발전 위성의 주파수 저희가 5.8기가를 쓸 거예요. 약 5cm죠. 그다음에 정지궤도 36,000km를 집어넣고 풀면은 D가 다이어미터예요. 송전 안테나 다이어미터 곱하기 수전 안테나 다이어미터가 453만 3천 뭐 444가 나오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처음에 기지를 세울 때 밑에 보내는 안테나가 1kg짜리라고 그랬잖아요. 네. 보내는 안테나가 1kg고 받는 안테나가 4kg 정도만 되면은 효율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만족하는 최소의 크기가 계산을 해봤을 때 효율이 1이 되기 위해서는 요 보내는 안테나의 크기가 1km고
그다음에 받는 게 4다. 최소적으로 이거보다 더 크면 좋죠. 앞에가 2kg 돼도 되고 그렇죠. 뒤에가 또 2kg 돼도 되고 앞에가 2kg가 되면 받는 안테나는 더 적어도 되겠죠. 거리는 안테나 사이즈로 해결할 수 있다. 안테나를 키우면은 높이 올라가도 그 거리는 해결을 할 수가 있다. 이거는 이론 공식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요거는 1979년에 나사가 설계한 우주 태양광 렉테나 주변의 전력 밀도에 대한 분포입니다. 나사는 10기가와트짜리를 생각했고요. 렉테나 지름이 10km. 이럴 때 전력 밀도가 제일 높은 데가 가운데인데 1평방 미터당 230와트입니다. 저기 이제 센티미터로 돼 있는데 평방미터당 230와트고요. 주변은 평방미터당 1와트가 됩니다. 1와트만 해도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지금 이제 평방미터당 100와트면은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네. 왜 우리도 침대도 누우면은 가운데가 푹신하고 가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약간 맞아요. 꺼지는 느낌이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테나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으면 가운데에서 제일 효율이 높고 그렇죠. 가쪽으로 가면 갈수록 떨어진다는 그렇죠. 게 저 그래프인 거예요. 가운데 가장 높고 바깥으로 갈수록 받아들이는 게 내려가는 게. 적다. 가쪽에서도 충분한 양의 에너지를 생산해낸다. 그래서 이제 한국형 우주 태양광 발전의 케이스는 2기가와트 생각하고 있고 5.8GHz도 직경이 4km니까 최대값 센터가 340 평방킬로. 와, 나사보다 나은데? 안전성을 위해서는 이제 낮은 게 좋고 효율을 그렇죠. 위해서 높은 게 좋고. 네. 네, 그렇죠. 이 그림은 이제 뭐냐면은 전자기파가 파장에 따라서 대기 그렇죠. 중에 흡수를 당해요. 가운데 안테나 그려져 있는 데 있죠. 보용력은 100%잘 들어온다. 대기에 의해서 신호가 사라지거나 반사되거나 이런 게 없이 뚫려 있는 거야. 딱 저 부분만 쓰면은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저희 한국형 우주태양광 발전 위성은 5.8기가, 5cm, 그러니까 저 10cm 바로 옆이죠. 졸로 보내는 거예요. 무선 전력 전송할 때는 마이크로파 외에도 레이저를 쓸 수가 있어요. 레이저는 가시광선 영역이거든요. 그쪽을 쓰게 되면 대기 중에 어느 정도 흡수가 되고 비가 오게 되면 전성률이 엄청 나빠져요. 레이저를 사용하게 되면 무엇이 좋냐면은 저희가 쓰는 파장을 훨씬 짧게 만들 수가 5만 있는 분의 1, 5만 분의 1 줄 수가 있어요. 밑에 공식을 보면은 람다가 5만 분의 1로 줄어 들어갔으니까 송신 안테나 지름이나 수신 안테나 지름이 5만 분의 1로 줄 수가 있죠. 작게 만들 수 있는 거야, 안테나를. 파장이 짧아지면은 세퍼레이션하고 2.44는 고정이고 같고. 람다가 5만 작아지면은 분의 일로 오른쪽 줄었어. 값이 작아지니까 왼쪽 값도 작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킬로 단위가 미터 단위로 그러니까. 줄어들어버리는 거예요. 레이저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전력 밀도가 너무 높아서 매우 위험하고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이게 무기가 되는 거죠. 야, 이게 뭔가요? 와, 이거는 그런데 이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주 태양광을 매우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 말을 쫙 받았었습니다. 누군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우주 태양광은 내가 좋아하는 조롱거리고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짓이다. 우주에 태양전지판을 설치하면 지상보다 2배의 태양 에너지를 받게 된다. 그러나 2번에 걸쳐서 에너지를 변환하게 된다. 광전자를 전자로 그리고 다시 전자로 변환하지 않는가. 이제 결정적인 힌트 나갑니다. 나는 로켓 회사도 갖고 있고 태양광 회사도 갖고 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에너지 변환이 많아서 장점은 다 없어지고 그렇게 좋으면 내가 로켓 회사도 있고 태양광 회사도 있는데 내가 왜 안 하겠냐. 이 인물 한번 맞춰보시죠. 일론 마스크. 예,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계 최초로 일론 머스크를 위한 참교육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상대가 일론 머스크니까 논리에 허점이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약간 지루하더라도 이제 세계적인 행사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일론 머스크로 도발하는 게 재미없을 수가 있나? 이 숫자가 나오니까 재미가 없어요. 아니요, 우리가 아니요. 한번 오늘은 깝니다. 깔 네. 테니까 반박하고 싶으면 나오시면 됩니다, 여기. 네. 네. 우주에서 이제 태양광 강도는 1367와트 per 스퀘어 미터입니다. 그러니까 평방미터당 1367와트가 들어오고요. 24시간을 갖다가 태양을 바라보기 때문에 일조량은 하루에 32.8kWh가 들어옵니다. 이걸 갖다가 지상에 있는 평균 일조량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사우디 같은 경우는 하루에 6.85 정도 나오고요. 독일은 이제 작아서 2.89가 나옵니다. 우주하고 지상하고 일조량을 비교하면 우주가 사우디보다 4.86, 독일보다는 11.3 넘습니다. 아직 이제 전기를 만들기 전 일조량 비교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요거 보고서 자 봐라 우주가 이렇게 좋다.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건 이제 일론 머스크의 입장입니다. 네, 보통은 지상 태양광 효율이 0.15에서 0.22 정도 되는데 저희는 우주에서는 0.4로 한번 다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지상하고 우주하고 다 0.4로 가정을 합니다. 가정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지상 태양광 발전은 한 번만 에너지 변환이 있기 때문에 0.33이 나고요. 우리는 3번 컨버전
도전을 하니까 0.138이 나왔습니다. 네. 지상 태양광 발전의 효율은 좋죠. 일론 머스크 말이 맞죠. 우주에서 에너지 많이 받아봐야 효율 나쁘잖아. 그 말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여줄 것은 뭐냐면은 실제로뿐만 아니라 지상에서 받는 혜택이 일론 머스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좋다는 것만 보이면 되겠죠. 효율은 낮아도 쓸 수 있는 에너지 자체가 훨씬 크면은 맞고 또 지상에서의 또 효율, 맞아요. 지상에서의 혜택. 이게 네. 더 크다. 자,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일조량보다는 전력이죠. 우주에서 1평방미터에서 생산된 전기를 지상으로 보내게 되면은 거기서 받은 양에다가 0.138을 곱하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저기 노란 글씨에 있는 평방미터당 대기에 4.53kW 저 전기를 갖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걸 갖다가 지상 태양광하고 비교를 했더니 맨 오른쪽에 사우디보다는 2배, 독일보다는 4.8배입니다. 저거 갖고 양이 안 차죠, 사실은. 그렇죠. 예. 고작 5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을 들인다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지상에서 비싼 토지를 쓰잖아요. 그 위에 렉테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전기를 받는다고요. 렉테나 단위 면적당 얼마만한 전력을 만들어내냐. 그게 더 중요하겠죠. 그쵸. 토지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건 이제 또 나중입니다. 그다음에 한국형 우주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경우 2기가와트를 하루 종일 발전을 해요. 하루에 얼마를 발전하냐면 48 곱하기 10의 6승 킬로와트 아워. 사우디한테 하루에 48 곱하기 10의 6승 킬로와트 아워를 만들어내. 그러면은 면적 중간에 21.2 평방킬로미터가 필요하고 독일은 50.5 평방킬로미터가 필요해요. 와, 엄청 네. 많이 필요하구나. 네, 그걸 갖다가 우리 렉테나 면적하고 비교를 하니까 사우디는 1.7, 독일은 4.0. 우주 쪽이 훨씬 면적이 적다는 거죠. 렉테나 면적이. 네, 렉테나 면적이. 그런데 말입니다. 일반적인 재생에너지의 지상 태양광은 뭐냐면은 모든 손님이 잠시시간 1시간에 모두 오는 경우예요. 낮에만 햇빛이 쨍쨍할 때만 오니까 한 번은 보이는 거지. 그래서 지상 태양광 발전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식당으로 비유하자면은 회사원 상대로 하는 점심 장사만 하는 아, 약간 그런 느낌이네, 진짜로. 네. 쓸데없이 큰 식당에다가 많은 조리기구, 많은 종업원을 고용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24시간 손님이 순서대로 오는 식당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게 이제 뭐냐면 화석연료, 원자력, 우주태양광 발전이죠. 그러니까 약간 테이크아웃인 거야. 하나씩 딱 주문하고 바로 받아가고 그리고 하나씩 딱 24시간 주문하고 오픈해 받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식당 클 필요도 없고 종업원 많이 뽑을 필요가 야, 없죠. 요 비유 괜찮네요. 네. 우리가 지상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면적을 계산할 때 평균 일조량 점선으로 계산을 했어요. 점선으로 밖에 계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는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는 이제 빨간 선처럼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네. 우리는 계산을 24시간 영업하는 식당처럼 계산을 한 거예요. 우주 태양광 발전하고 동일하게 발전량을 유지할 때 얼마만한 면적이 필요했냐.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큰 면적이 필요하지만 알고 있는 정보가 없어서 지상 태양광한테 무지하게 유리하게 계산을 해준 거예요. 지상 태양광은 그 손님이 엄청 많아. 근데 1시간 만에 오지만 마치 그거를 24시간 그렇죠. 온 것처럼 평균을 내준 거예요. 저 에너지를 생산을 해내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딱 몇 시간만 받을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저 많은 양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저거보다 훨씬 더 훨씬 커야 넓은 돼. 면적이 네. 필요한 거예요. 다음에 지상 태양광 발전이 발전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조 시간을 알아야 돼. 그 시간 안에 다 발전을 해야 되니까. 네. 일조 시간하고 발전 시설을 곱하면은 24시간 발전은 48 곱하기 10의 6승 그게 나오게 됩니다. 발전 시설도 커야 돼. 발전 시설 계산할 때 또 우리는 평균 일조량을 계산했어요. 일조 시간 내에 평균 일조량.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아까 계산한 발전 시설도 또 좋게 봐준 거예요. 이 시점에서 내가 계산을 맞게 했나 해가지고 지금 바들라 솔라파크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전력 설비가 2.25기가와트고 연간 4.37기가와트 아워의 전기량 생산하고 면적은 57제곱킬로미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바들라 솔라파크는 태양 전지 효율을 갖다가 0.4 아니고 0.2를 아마 썼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주 태양광 발전에 무슨 영향이 있을까 보면 렉테나 면적은 안 변하고 우주 쪽의 면적만 커져요. 그러니까 렉테나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더니 빨간 면적 밑에 229 바들라 솔라파크가 2기가와트를 하루 종일 내는 전력량만큼 만들어내려면은 지상 면적이 229 평방킬로미터가 돼야 돼요. 지상 면적이 229제곱킬로미터. 이거는 거의 가로 세로 15km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우주 태양 같은 경우는 12.56만 있으면 돼. 항상 불변. 3, 4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가로 3, 세로 4. 면적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거잖아. 18.2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바들라 솔라파크에서 난리가 날 거야. 야, 우리는 널널하게 솔라 펠러 한 거야. 좋아, 그럼 이제 반 떼줄게. 그럼 이제 9배에서 10배 더 면적 적게 썼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바들라 솔라파크보다는 9배에서 10배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계산은 18점 몇 나왔지만은 지상 태양광 발전 경우에는 또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전기 생산해놓고서 또 전력을 비축해야 돼요. 그렇죠. 이러려면 또 에너지 스토리 시스템이 또 필요하게 돼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